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됐고 대통령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친윤계에 의해 쫓겨나듯 사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열 하루 격변을 미국에서는 끝나지 않은 정치 불확실성으로 보고 한국 내부에서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내란죄 수사로 일시 직무 정지지만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주 한인들도 많이 보는 한국 보수 유튜버들의 활동이 결국 계엄의 원인이었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오늘 트럼프 당선인과 동석해서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임기 중 끝나게 될 4년 프로젝트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말하려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한 의회 멤버들을 선제 사면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ABC 방송도 다른 언론사처럼 트럼프 당선인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거 당시 트럼프 후보 관련 방송 때문인데 트럼프 당선인의 고소를 1,500만 달러 합의금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 등의 하늘에 떠다니는 드론의 실체에 대한 연방정부 답변이 여전히 미흡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뉴저지에서 연방 상원 직무를 시작한 앤디 김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 이상이 유인 항공기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여전히 연방정부 대응은 잘못됐다고 비난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크루크스 지역 전투에서 북한군이 최소한 30명이 숨지거나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관 카탄지 브라운 잭슨이 평생 꿈이었던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출연했습니다. 카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대법관도 꿈을 꾸는 인간이라는 것을 상기시킬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지금 말하려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제가 그 맨 앞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맨 앞부분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그 소프트뱅크가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을 먼저 발표를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표정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겠거든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심각하고 그러나 뭔가를 막 내지르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은 아니면서 지금까지 본인이 장관으로 지명을 한 사람들을 일일이 지금 비호한다고 할까요? 보호한다고 할까요? 지지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장관 핏 헥세스의 경우는 장관을 하지 않으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것을 희생을 하면서 국방장관으로 미국에 봉사하려고 한다. 팍스의 일요일이 아니라 주말 팍스 앤 프렌즈의 공동 진행자니까요. 그리고 본인과 얘기할 때 군대에 관한 얘기 아니고는 내가 해본 적이 없다. 그만큼 이제 군대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늘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것을 다시 한번 그 다짐하는 정도니까 뒷부분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취합하는 대로 뉴스를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먼저 맨 앞부분에는 한국의 탄핵에 관해서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레이티스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또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까지 불응하면은 그 이후에는 체포영장 발부되고 한다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토요일에 탄핵이 예상대로 가결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탄핵 투표 있기 직전에 본인이 대국민 담화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고 그리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왔고 본인의 업적을 쫙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일시적으로 내가 파워가 정지되는 것이니까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세계와 미국 언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면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여당 대표에게 어떤 거국적인 뭔가를 우리가 만들자 하고 제안을 했을 때 권성동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우리가 여당인데 여당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하고 거부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란죄에 관한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 지금 보통 공수처하고 경찰이 합동 수사를 하고 검찰이 따로 하고 있는데, 이런 두 갈래 길인데 어느 것 하나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었던 것처럼 그대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 자체도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지금 사안도 다르고 증인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출석을 해야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가능하면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얼만큼 걸릴지 알 수가 없고, 그 사이에 또 내란죄에 관해서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의가 똑같은 내용이면은 이 수사를 하는 쪽에서 재판부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심의는 일단 중지해달라 하는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2심 판결에서 특히 이제 선거법 위반 같은 것을 하면은 뭐 출마하기도 어려워지니까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는 안 난다고 하지만, 그리고 설령 모든 것들에서 유죄라 할지라도 지금의 분위기로는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 나간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은 4분의 3이 원했던 탄핵이 가결이 됐지만 탄핵 대상인 대통령이 나는 끝까지 가겠다, 내란죄도 아니다, 탄핵 계엄을 할 만하니까 해서 야당이 저렇게 독주라고 뭐 공산당 등등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와도 이거 다 그동안 마녀 사냥이었으니까 나는 대통령 될 자격이 있어 하면은 대한민국이 도대체 몇 갈래로 쪼개지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세계 언론은 보면서 끝난 게 끝이 아니다. 한국의 정치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하다. 뉴욕타임스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탄핵을 원했었던 측에서는 특히 국민들이 많이 원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일단 탄핵이 아슬아슬하게나마 204표였어요. 국민의힘에서 12표 이탈표가 나왔고 뭐 그 다음에 뭐 무효표, 기권표 이런 것들 나왔는데, 그런 것을 원했던 국민에게는 행복감, 일단의 행복감, 유토피아일 수 있지만 이 유토피아는 어떻게 끝날지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5년제 그 단임제, 이게 이제 민주화 운동 이후에 만들어 놨던 건데, 이게 이번에 선거를 치르기 전에 어쩌면 이거 안 된다, 강한 그 대통령의 그 대통령 단임제를 다른 것으로 뭔가 바꿔야지 된다, 개헌, 이런 주장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될 때 대통령 선거가 빠르면 4월, 늦으면 8월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스케줄조차도 확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대행으로서 바이든 대통령과 16분 정도 전화통화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통화는 너무나 당연하게 짐작하는 그대로입니다. 뭐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그 어떤 동맹은 철통같이 강하다, 그런 것이었지만 한덕수 총리 자체가 선출된 직이 아니라 굉장히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지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거대 야당인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오는 어떠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부터도 아주 애매하고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것을 쓸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계엄에 대해서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본인도 내란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대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뭐 해외 언론이나 다른 나라가 보는 그 국가적인 그런 그 부분들도 그렇고, 또다시 뭐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한, 지금 탄핵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 사이 올해 1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거 일단 멈춘다고 했는데, 일단 멈추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데, 한덕수 그 국무총리가 얼만큼이나 이걸 입장에서 딱 그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번 이 탄핵 사태를 열하루 동안 겪으면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은 우원식
이제 국회의장입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하고 공정하게 어떠한 자신의 할 일을 했다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전해드리면서 그 뒤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하나의 기사인데 한국 분들이 뭐 미국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많이 본다. 그런데 다 알고 있었고 익히 들어왔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극우 유튜버의 팬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희생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 판단을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전해드리기 전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한 5분 정도 됐는데 여기에 그동안의 열하루 동안의 것이 다 들어있더군요. 우선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결국은 이제 친윤파에 의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서 쫓겨난 건데 저쪽 반대쪽에서는 왜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을 밀어붙이지 중간에 와블리처럼 왔다 갔다 했어. 하지만 친윤계에서는 왜 탄핵을 밀어붙였어 하면서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된 건데 아주 간단하게 처음에 뭐 별다른 말 없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3번 인사를 했다는 게 조금 달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옆으로 나와서 인사 한번 했고요. 2024년도에 선진국 대한민국의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두 번째 옆으로 나와서 인사한 것은 처음은 비상계엄이죠. 두 번째는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한참 퍼즈였거든요. 눈물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인사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 인사를 했는데 이 한동훈 대표의 5분짜리 마지막 퇴임사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짧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2월 13일 밤 그 계엄을 우리 당 대통령이 만든 그 계엄을 막은 것이 보수의 정신이라는 것이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었던 것으로.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는 직접 들어보십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두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의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떤 기자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에 대해서 후회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 한동훈 대표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회에서 한 이런 그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자들이 밖에 나오니까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벤에서 타고 있다가 잠시 내려서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보니까 정치를 멈추지는 않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오늘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면서 한 가지 인용을 한 게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부정선거다. 상업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생산하는 공포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로이터가 취재를 해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로이터 통신에 우선 헤드라인을 전해드린다면요. 4개 소제목을 우파 유튜버들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의 이유를 반복해서 그동안 얘기를 해왔었다. 극단적인 유튜버들은 한국을 분열시키고 있고 윤석열도 트럼프처럼 전통적인 미디어를 비난하고 소셜미디어에 의존한다. 그리고 한국인 대다수는 유튜브가 본인들이 보는 뉴스원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성국 씨와 인터뷰를 했네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인가 봅니다. 보니까 구독자가 뭐 112만 명이나 되던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유튜브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튜버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 생각을 하는지 대통령 지지자의 정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중앙일보도 유튜브 중독이 이 윤석열 정권을 망쳤다. 유튜브에 중독되면 음모론에 빠진다. 이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군인을 보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성국 씨 같은 사람은 유튜버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하는 이런 그 대체적인 플랫폼을 만들게 돼서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로이터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취임식에도 유튜버에서 활동하는 평론가들을 초청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익 그 평론가들이 유튜버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논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그 연설에서 반항적인 연설이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북한 편에서는 그런 뭐 반국가 세력이다. 공산주의 반국가 세력이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의 선거를 해킹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계엄령은 정당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친북으로 그런 꼬리표가 붙으면 지금도 힘들어서 뭐 실제로 11월 달에 한국 최대 노조인 민주노총의 전 간부가 북한의 무슨 시위 선동 지령을 받은 간첩이다 해서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소개를 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정선거다 하는 것 4월 총선에서 이제 부정선거로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다 당선 무효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가서 그걸 찾아내고 국회에서 그 사람들을 다 무효로 해야지 된다는 지금 이거잖아요. 선거 시스템이 훼손된 징후는 없다 하는 지난번에 이제 좀 취약한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완전히 이렇게 그 훼손된 징후는 없다고 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인의 비슷한 점은 전통적인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본인들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 다 가짜뉴스, 쓰레기라고 비난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 53%가 유튜브에서 뉴스를 접하시고요. 아마 오늘의 미국을 보고 듣고 계시는 상당수들도 거기에 속하실 겁니다. 다른 나라는 평균 30% 되는데 그게 수치가 높은 거죠. 30% 대 53%. 2016년도에는 24%에서 2023년도에 53%로 늘어났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우익 그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70%가 유튜브에서 뉴스들을 보는 그런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고성국 씨, 이 고성국 씨도 인터뷰를 쭉 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유튜버들이 공생관계였다 이런 주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좌파에도 똑같이 그런 역동성이 있잖아. 이번에 그래서 무슨 뭐 계엄령에서 좌파의 유튜버 누구를 잡아라 하는 이런 좌파들도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그 광화문에서의 이 고성국 씨를 중심으로 하고 또 많잖아요. 무슨 뭐 정광 목사 등등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위도 조금 얘기를 하면서 탄핵을 앞두고 내려진 이 계엄령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 우익 투쟁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해야지 된다. 이제부터 정말 전면전이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한 이광현 씨라는 71세의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가짜 뉴스다. 유튜버 고성국 씨 같은 사람이 진짜 뉴스다. 뭐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우파 유튜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파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계엄령 발동의 원인이었고 이렇게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한국 국민들을 분열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전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이요. 고성국 유튜버를 보니까 지금도 레이티스트가 세계의 전선으로 탄핵을 저지할 수 있다. 탄핵을 저지할 수 있다 하면서 초대 손님이 황교안 전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죠. 총리 뭐 이영풍 이런 분이 나왔고 위축되지 말라.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가 이 내용을 왜 전해드리냐면 한국이 이게 일단 탄핵이 됐다고 정말 안도감을 느끼면서 안정을 할 만한 시기인가?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배신자들을 철저히 응징해야지 된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 죽 써서 개 줄까봐 조급해진 이재명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의 미국에서도 앞으로 뭐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이제 일단 이 탄핵과 관련된 뉴스는 한국 뉴스는 오늘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전혀 뉴스가 등장하지 않을 리가 없다. 무척 힘든 그 한국 다음에 내내 2025년 내내 그럴 것 같다 하는 그런 그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자, 잠시 뒤에 미국 뉴스로 돌아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지금도 기자회견하고 있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쳤군요.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말하려고 해서 우선 그 손정의 그 소프트뱅크 부회장이 미국에 1,000억 달러를 4년 동안에 투자한다 하는 발표를 먼저 했고요. 이 내용 전해드리자면은 굉장히 지금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의제를 그 빨리빨리 행동에 옮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4년짜리 프로젝트로 일자리가 10만 개 정도가 만들어진다는데 보통 이제 이게 소프트뱅크가 인터넷, 그러니까 통신회사잖아요. 해서 인공지능과 새로운 테크놀로지 관련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202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이런 얘기는 했네요. 지금 뭐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캐시는 300억 달러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는가? 전에도 임기 1기 때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의장이 미국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실패한 위웍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도 뭐 로버트 피자 딜리버리 회사 또 건축 회사 이런 데는 그 당시에는 중동에서 딱 투자를 받고 나서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캐시는 300억 달러다. 이런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의문을 제기를 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고 나면은 허가 같은 거 내는 여러 절차를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해준다고 한 일주일 전에 발표를 했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그 CEO는 인공지능이 2, 3년 안에 인간 수준의 인식 능력이 있을 것이다. 정말 정보의 골드러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 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약속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하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고, 2018년도 기억나실 거예요. 연도수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트럼프 당시에 그 대통령이 무슨, 리퀴드 액정 크리스탈 그 디스플레이 공장을 만든다고 무슨 뭐 그 위스콘신주를 방문을 해서 그때 이제 전자 제조업체 박스콘이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 투자하고 그 주에서 뭐 일자리를 그 당시에 뭐 13,000개를 만들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회사가 계획을 축소를 했고 돈도 일부만 투자하고 뭐 훨씬 적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 복귀를 하면서 본인의 그 영향력을 빨리 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이 주요 미국 내의 기업의 임원들과도 만나고 해외에서의 투자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광고 나갈 때 그냥 슬쩍 본 것에 따르면 지금 기자회견에서 제가 방송하느라고 기자회견을 못 봤잖아요. 드론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가 다시 이제 의사당을 방문을 해서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을 만나서 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인준을 해주세요 하는 것을 이번 주에 좀 대대적으로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급진적입니다. 레스 급진적이다. 그렇게 레디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그 백신에 대해서 반대라는 사람이고 또 백신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하겠다라고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아마비 백신은 금지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했고요. 특히 소아마비 백신 금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화당의 상원의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이 정말 덕을 본 그런 그 백신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좀 뒤에 ABC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드모인 레지스터 여론조사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아주 신뢰를 많이 받던 분이 주최를 해서 드모인 그 레지스터 여론조사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며칠 전에 아니 이런 아이오와주 같은데도 해리스가 엄청 이긴다 했는데 나중에 투표하고 보니까 엄청 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위협을 14%포인트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런 위협도 했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의 총격 사건은 너무나 끔찍하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같은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쓰기다, 병이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 드론 관련 일, 정부는 드론 관련 일을 알고 있는데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에릭 아담스, 뉴욕의 시장인데 전에는 에릭 아담스가 뉴욕의 시장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지 아주 자연스럽게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같이 기소가 돼서 수사를 받고 하는 입장이 되니까 에릭 아담스도 약간 트럼프 쪽으로 가고 트럼프도 에릭 아담스를 사면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에릭 아담스가 트럼프 쪽으로 가는 건 나는 트럼프가 이제 지명을 한 국토안보부 장관이라든가 국경자료와 이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동안에 집행해오던 뉴욕시에서의 불법 체류자에 관한 어떠한 무슨 조치 같은 것을 이제 불법 체류자에게 나쁘게 딱 그 방향 전환을 반대로 딱 틀어버렸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 틱톡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하루 전까지 뭔가 결정을 내려야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내릴 것인지 트럼프 행정부가 내릴 것인지 아주 모호한 점이 있긴 했지만 내가 틱톡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뭐 등등. 네. 이 정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은 약간의 진전이 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1기 때보다 임기 2기에서는 다른 곳에서 다른 외부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옆에 있었네요. 다른 그 미디어도 그렇고 나와 굉장히 잘 지내고 싶어 한다.
그 첫 번째 임기 때 너무나 적대적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덜 적대적이다. 이게 뭘 또 얘기를 하냐면 ABC 방송이 이제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임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기념관을 짓는데 1,500만 달러를 주기로 하고 합의하고 소송을 끝냈습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기를 했는데 선거 후보 당시에 ABC 텔레비전의 This Week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조지 스테파노폴로스 앵커가 한 그 의원이에요. 그 의원이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사실은 본인은 어렸을 때 강간당한 경험이 있다 하는 이 과정을 왜 강간당했는데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후보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측에서 고소를 한 겁니다. 나 강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성학대, 어뷰즈였거든요. 어뷰즈였기 때문에 이거는 고소한다 하고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뭐 액수를 정하진 않았어요. 그걸 ABC가 지금 1,500만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이걸 주고 끝낸 겁니다. 소송을 취하했는데 왜 그 ABC 방송의 그 조지 스테파노폴로스는 강간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역마다 미국에서 강간을 규정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가 다르고 뉴욕이 다르고 무슨 텍사스 같은 데가 가장 보수적이어서 그냥 성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는데 당했다 하면은 이제 강간으로 하고 뉴욕은 훨씬 디테일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께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뉴욕의 판사가 그 당시에 성학대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뭐 배심원들이 다 내는 게 뉴욕주에서는 그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 없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는 이게 강간이 될 수 있지만 뉴욕주의 기준에는 못 미친다 이랬거든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나를 명예훼손을 했다. 내가 성학대지 어디 성강간이냐라고 하면서 소송한 것을 1,500만 달러나 주겠다고 하니까 다른 매체에서 비난을 많이 하는데요. ABC를. 왜냐하면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트럼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같은 말은 주마다 좀 다르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또 공인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다 해서 막 1,500만 달러 이렇게 승소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돈을 1,500만 달러나 받기도 어려운데 이걸 알아서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이래서 알아서 기는 거잖아 라고 이제 ABC를 비난하는 매체가 많은데 지금 뭐 ABC뿐입니까? MSNBC가 먼저 그랬죠. ABC 관계자도 말하려고 해가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LA타임스의 패트릭 순시용 그 CEO는 아예 지난주에는 사설에서 트럼프 지명자에 대해서 나쁜 글을 쓰지 못하도록 사주가 막아버렸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상황이고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임기 일기에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는데 지금은 뭐 조금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적대적인 것보다는 조금 덜 적대적인 게 좋기는 좋지만 너무나 또 알아서 기는 것도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다 가짜 뉴스라고 하고 뭐 중요한 전통적인 뉴스들의 회사의 기자들을 백악관 출입 기자 자리에서 빼서 뭐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백악관으로 채워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는데 버니 샌더스 연방 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역시 꼭 민주당과 같이 투표를 하지만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부 누구라도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일한다. 이거 사실 제가 지금 머릿속에 계속 한국의 탄핵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딱 너무나 흑백 논리가 강한 이런 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흑백 논리를 해서 하면은 정치에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왜 트럼프라도 만나고 누구라도 만나서 이 일을 되게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은 늘 들으시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 ABC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그 소송이 합의하고 취하하고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이진 캐롤이라는 칼럼니스트였었죠. 본인은 이제 강간했다고 하지만 뉴욕의 기준으로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그럼 사람들은 왜 그 오래전의 일을 이제서야 해? 하지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그런 것을 얘기하면 여자만 손해보니까, 그러다가 중간에는 될 수도 없었다가 뉴욕에서도 오래전의 것도 할 수 있다고 딱 또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했었다는 것. 해서 결국은 성학대로 혐의로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시에 이제 야인이었었죠. 계속 내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저 여자가 거짓말 치는 거야 하니까 명예소송을 해서 명예소송에 대해서는 8,300만 달러 추가로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무효로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일요일이면 미국에서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그 시사 토크쇼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하죠.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를 했는데, 이 버니 샌더스 의원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서 상대가 누구든 나와 가까워, 내 당과 가까워, 무소속과 가까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려고 하죠. 해서 이분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굉장히 진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방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 이게 뭐냐? 2009년도에 오르고 안 올랐다. 2009년도에 오르고 봉급 안 오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물가는 인상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서 7달러 25센트 말도 안 되지. 이건 굶주림에 가까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굶주림에 가까울 정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일하고, 집? 꿈도 꿀 수 없지.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아이들 교육은커녕 충분히 영양가 있게 먹일 수 있는 돈도 못 버는데, 그러니까 이건 올려야지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도 나는 대화를 하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얼마 전에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것 인정했습니다. 7달러 25센트 연방. 뭐 이 7달러 25센트 가지고 어디 산골 지역에 가면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선 지금 캘리포니아가 17달러 조금 넘죠. 17달러 몇십 센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못 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저임금이 낮은 거 인정한다. 그러나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못 뚫어보기 위해서 난 트럼프와도 공화당과도 대화를 하겠다. 2년 전에 본인이 최저임금을 지금 7달러 25센트였는데 그때도 15달러로 올리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내가 결국은 얻지 못했다. 공화당원 표 한 표도 못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42표. 이것도 그럼 민주당에서도 다 찬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다수당인 공화당과 트럼프와 내가 생각하는 그 최저임금 인상 중요한 그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과 무조건 다 잘해 일을 할 거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역시 미터 프레스에서 사람들을 선제 사면하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을 사면을 해서 그 아들 사면에 대해서는 22%의 미국 사람들만 지지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죠. 그런데 의사당에서 트럼프 탄핵 뭐 이런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한 사람들이 의사당의 하원 의원이죠. 하원 의원이 판사라면, 아니 검사라면 판사가 상원이 되는 거잖아요. 판사가 나중에 노해서 결국은 탄핵이 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계속 그렇게 나를 탄핵하려고 일했었던 사람 다 감옥에 가두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버니 샌더스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건 독재자적인 발상이다. 그 독재자적인 발상을 실행에 옮기면 안 되니까 이 탄핵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던 그 위원들 공화당 민주당 다 있죠. 리스 체니 공화당 와이오밍주가 지역구였던 전 의원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선제 사면을 해야지만 된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복수하는 행정부라고 지금 예고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출된 공무원을 본인의 반대한다고 해서 감옥에 보낼 수가 있는가? 이게
미국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법무장관을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럼 주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분노한 군중을 동원해서 의사당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그 분노한 군중이 경찰을 공격했고 건물에 침입해서 공식적인 선거인단 표 개표를 중단했는데 민주주의 보루인 그런 의사당까지 침입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신성한 절차인 그 개표, 선거인단 개표를 중단시켰는데 내가 잘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버니 샌더스의 얘기입니다. 경찰관들이 잔인하게 구타당하고 의사당이 폭행당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지켜보면서 몇 시간 동안 폭도들에게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건 정말 역사상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헌법 위반이다. 그렇게 하고 그걸 조사한 정치인들을 감옥에 보낸다고? 아니지. 선제 사면을 해야지 된다.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이 선제 사면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그렇게 보낸 게 부정선거,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이 되죠. 부정선거 때문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실제로. 그 같은 음모론을 트럼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부정선거야. 근데 믿고 있다면 부정선거라는 것을 증명을 할 겁니다. 근데 당시에 법원에서는 안 됐잖아요. 수십 건 다 소송을 했어도 이거 요건조차도 안 갖춰지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걸 믿는다면은 그 성격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걸 증명을 할 텐데 그걸 증명하는 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조사한 의원들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선제 사면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이제 저분도 다음에는 그 선거에 안 나간다고 하던데 참 저렇게 본인의 꼭 정치적인 이득, 표를 받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저런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미tt 롬니도 지금 은퇴하면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제 공화당은 완전히 마가당입니다. 공화당은 공화당이 아닙니다. 트럼프 마가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점점 다 한 사람 한 사람 없어지는 미국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드론이요. 뉴저지와 뭐 뉴욕 이쪽에 사시는 분들 아직도 그 내용이 끝나지 않아서 조금 찜찜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뭐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이 드론에 대해서 사설까지 실었는데 왜 연방 정부가 그걸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느냐. 드론은요, 로컬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답니다. 로컬 경찰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건 연방 정부에서만 하는 건데 연방 정부에서 연방 수사국과 국토안보부는 저 외국의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 위험이 되지 않아. 이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앤디 김이 이제 그쪽 뉴저지가 지역구인 이제 상원 의원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뭐 지난주부터인가요? 해서 연방 정부에서 제대로 데이터 같은 것을 안 주니까 일반 사람들과 같이 뭐 많잖아요. 드론 동호회도 있고 드론 전문가도 있고 쭉 이걸 봤더니 드론은 무인이잖아요. 무인이 아니라 이건 거의가 유인 항공기.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도 거의가 유인 항공기였고 무인이 아니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그럼 그게 뭐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메릴랜드의 레리 호건 전 그 한국의 사위 그 전 주지사도 우리 집 앞에서도 내가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아니다 위험하지 않아 외국 이란이 한 거 아니야 이 정도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뭐라고 뭐 실제 뭘 잘 모른다던가 뭘 알면서도 말 안 한다던가 그랬는데 모르면 격추라도 시켜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척 슈머 연방 상원 의원은 로컬 법 집행관에게도 드론을 감지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더 많은 그 툴 같은 거, 도구 같은 것을 주는 법안을 지금 마련을 했거든요. 비행금지 구역에 침범한다던가 더군다나 그게 이제 기관시설 뭐 저수지 뭐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하니까 또 고도도 잘 안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실제만큼 그렇게 위험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위험을 과하게 느끼고 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얘기고 그 정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하는 거죠. 왜 전에 중국에서
온 그 중국 스파이 풍선, 그것도 미국이 몰랐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당시에 중국과 관계를 좋게 지내려고 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좀 미적미적하다가 그 뭔가를 축소시키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하도 사람들이 분노하니까 그냥 대서양에서 격추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찜찜하다 하는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은.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한 것이요. 내용은 길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결국은 이 전쟁에서 30명 정도가 숨졌고 또 부상하거나 실종된 사람도 몇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고요. 앤 줄리엣이라는 뮤지컬에 카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연방 대법관이 나갔는데 그게 꿈이었었대요. 이게 아주 여성의 자율권, 내가 스스로 내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스토리였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하루였어요.